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도연 씨가 퇴근하고 들어와 신발을 벗는 소리, 양복 상의를 소파 위에 툭 던지는 소리, 그리고 낮게 흐르는 한숨까지. 익숙한 소리인데도 그날따라 제 심장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왔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건조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보 왔어요? 하며 슬리퍼를 밀어두던 제가 언제부터인지 말끝에 온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응. 도연 씨는 늘 그렇듯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따라오는 로션 냄새와 회사 사무실 특유의 먼지 냄새가 공기 사이에 묘하게 남았습니다. 또 그렇지. 얼굴 한번 똑바로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싱크대엔 따뜻함이 채 가시지 않은 김치찌개, 반쯤 남은 밥솥, 윤호가 먹고 나간 그릇 하나. 저는 고무장갑을 낀 채 멍하게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야근이야. 윤호가 툭 던지듯 말하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오늘 이 집에서 밥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나뿐이네. TV는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줄여둔 채 공기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어쩐지 휑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고 도연 씨가 잠깐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응. 윤호 것도 덜어놨어요. 당신 것도 데우면 되고. 그래.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맨날 그래. 물어보면 뭐해. 같이 앉아 먹을 것도 아니면서. 예전엔 퇴근만 하면 냄비 뚜껑부터 열어보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려던 순간 휴대폰이 짧게 2번 진동했습니다. 탁, 탁 익숙한 소리가 오늘따라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이 뒤집힌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화면 가장자리에 불빛이 스쳤습니다. 샤워 중이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였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 휴대폰을 향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습니다. 잠깐 보인 메시지 미리 보기. 그리고 그 이름. 오세미 팀장.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한 번쯤 들었던 여상사의 이름. 일 잘하고 말 세고 부하 직원들 쥐 잡듯 한다던 그 사람. 오늘은 그 이름이 유난히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냥 잠금 화면만 보는 거야. 열어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숫자 4개. 0, 7, 2, 5. 화면이 열린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덜컥했습니다. 문자 아이콘 위에 작은 숫자 1. 가장 위에 떠있던 이름. 오세미 팀장.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부장님. 내일도 부탁드려요. 믿을 수 있는 건 부장님 뿐이라서요. 평범한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이런 말 나한테는 언제 해준 적 있었지? 화면을 스크롤하던 제 손가락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회색 글씨. 이전 메시지 20개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전 메시지 27개가 삭제되었습니다. 20개. 그리고 27개. 합쳐서 47개. 나만 모르는 47개의 대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허겁지겁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나 지금 뭘 본 거지? 그게 정말 회사 일이기만 했을까? 잠시 후 도연 씨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밥 데워 먹으면 되지? 저는 겨우 입을 움직였습니다. 응, 2분만 돌리면 돼.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먼 곳처럼 들렸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오히려 더 참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무렇지 않구나. 내가 모르는 47개의 빈칸 속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 숫자 47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숫자가 앞으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부터 이미 마음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한두 시간 눈을 붙였을 뿐인데 눈꺼풀이 무거워 제대로 떠지지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나와 전기포트를 켜고 컵에 커피 믹스를 뜯어 넣으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 숫자 하나만 가득했습니다. 47개.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흐르던 물방울처럼 지워지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도연 씨는 평소처럼 무뚝뚝하게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그가 신문을 펼칠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가 귀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커피를 저으며 그 모습을 멀거니 바라보았습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그의 일상적인 행동들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걸까요? 오늘은 그냥 회사가 제가 어렵게 꺼낸 말이었습니다. 왜?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 말 하나에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커피를 마시려던 손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컵 가장자리가 살짝 흔들려 커피가 표면에서 잔잔하게 요동쳤습니다. 그 팀장님이랑 요즘 자주 연락해?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신문을 넘기던 그의 손도 정지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던 그는 천천히 신문을 접어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전화 올 일 있지. 일 때문이니까.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길 말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차갑게 들렸습니다. 일 때문 그 말이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 삭제된 메시지들은 47개나 되는 메시지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 씨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건 그냥 오래돼서 정리한 거야. 저는 말없이 도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을 피하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피곤함인가, 죄책감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아무리 봐도 그의 표정은 제가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왜 나는 늘 눈치만 봐야 하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거지? 속에서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탁에 놓인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진동했습니다. 짧게 2번, 어제와 똑같은 진동. 저는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화면에는 오세미 팀장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스마트폰을 집어 들려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불편해하는 듯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정연아, 오해할 만한 건 아니야. 그 말은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오히려 뭔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처럼. 저는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겨울 하늘이 유난히 차갑게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혼자 외로워야 하지?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윤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잠깐 저희 둘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윤호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미 뭔가 있다는 걸 아이도 느끼고 있는 걸까? 엄마 괜찮아?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윤호는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건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가가 자꾸만 뜨거워져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응, 괜찮아. 별거 아니야. 하지만 윤호는 제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그 말에 도연 씨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말하지 못한 진실과 의심이 엉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조용히 말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도연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윤호에게 그만해라고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호는 저희 둘 사이에서 오래 느껴온 답답함을 더는 참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나 회사에서 아빠 힘들어 보였다는 얘기 들었어. 팀장님이랑 무슨 일 있는 거지?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당황스러움, 죄책감,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모두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가 밀리는 소리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침대에 앉자마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솔직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을까? 밖에서는 두 남자의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자연스레 가방을 향했습니다. 늘 넣어두었던 작은 일기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표지를 쓰다듬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을 내가 떠나야 하는 걸까? 창밖에서는 겨울 바람이 창틀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람 소리가 제 마음속 텅 빈 자리와 겹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 눈물 흘리던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는지 이불 밖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머리맡에 놓았던 일기장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표면의 질감이 다정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집은 이미 익숙한 일상의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전기포트 소리, 냉장고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윤호의 발자국 소리. 도연 씨는 이미 나간 듯 식탁 위엔 그의 빈 커피잔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윤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며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붓고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잠을 잘 못 잤어. 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하자 그는 주전자 소리를 잠시 듣고는 제게 다가와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엄마 어제 너무 속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 말에 제 눈가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머리를 살짝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랬겠니? 다 어른들 문제인데. 윤호는 제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회사에서 진짜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 팀장님이 뭔가 압박을 많이 한다던데. 그 말이 제 마음을 덜컹 흔들었습니다. 아빠? 강요? 그런 게 있었던 걸까? 저는 윤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윤호 역시 자신이 들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 조심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 아빠 회사 다니는 형한테. 아빠가 몇 번이나 팀장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쓰러질 뻔했다고.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였습니다. 도연 씨는 집에 와서는 말이 없었고 그저 피곤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다만 그 피곤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었는지는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나한테 한마디도 말하지 않은 걸까? 왜 항상 혼자 끌어안고만 있는 걸까? 윤호는 제 손등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한테 먼저 물어볼 수 있어? 그냥 화내지 말고.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낼 힘도 없었고 무엇을 더 들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윤호의 말처럼 무엇이든 직접 확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이 열리는 소리. 도연 씨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돌아온 그 모습에 저는 순간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는 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가에는 그간의 피로와 무언가에 쫓긴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 씨 무슨 일이야? 그는 신발을 벗자마자 거실 바닥에 주저앉듯 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깊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잠깐만. 정연아, 나 좀 숨 좀 돌리자. 윤호와 저는 그를 지켜봤습니다. 그는 잠시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잔뜩 엉킨 감정 속에서도 저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 팀장님 때문에?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그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두려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습니다. 정연아, 나 잘못된 것 같아. 그 말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뭐가 잘못됐는데? 도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감사팀에서 사람이 들어왔어. 그리고 나보고 조사를 받으래. 팀장님이 나한테 맡긴 자료들이 이상하다고. 순간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자료가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는 두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팀장 지시대로 했던 문서들이 조작된 걸로 나왔대. 근데 그걸 내가 했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야. 그 말에 윤호가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울렸습니다. 설마 그 문자들이 다 그런 내용이었어? 협박? 강요? 도연 씨 그럼 그 메시지들 삭제된 것들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그거 다 세미 팀장이 나한테 보낸 지시사항이었어. 말도 안 되는 보고서 만들라고 하고 거절하면 인사팀에 이야기하겠다고. 저는 충격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라도 얘기할 수 있었잖아. 그는 눈시울이 흔들리며 말했습니다. 너한테까지 실망받기 싫었어, 정연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외로움, 배신감, 상처,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에 꽂혔습니다. 도연 씨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그가 지금 진심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마주해야 할 현실의 무게라는 것을. 저는 천천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하고 상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남편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손이 조심스레 그의 손등 위에 놓였습니다. 도연 씨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천천히 다시 생각해보자.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방안 공기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무너짐이 시작된 곳은 의심이었지만 어쩌면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자리 역시 이 절망의 끝자락일지도 모른다는 걸. 도연 씨의 무너진 모습을 본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래간만에 마음이 복잡한 채 집을 정리했습니다. 머리 한쪽에서는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연민이 고개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은 분주히 움직였지만 마음은 그 자리에 붙박인 듯 무거웠습니다. 싱크대 물 흐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출근 시간도 아닌데 누구지 하고 고개를 들자 뜻밖에도 시누이인 선영이 들어섰습니다. 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그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 선영아? 선영은 거실로 들어오며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살피듯 잠시 멈춰 섰습니다. 어제 오빠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 했는데? 회사 감사팀 조사 들어왔다고. 세미 팀장이 무슨 일을 벌였고 오빠가 그 일에 연루됐다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언니도 알고 있나 해서.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듯 울컥해졌습니다. 들었어. 어제 정말 힘들어 보였어.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했지만 그 속에 걱정이 가라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니 오빠가 그동안 무슨 일 겪은지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그 질문은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일까? 왜 이 사람은 늘 나를 문 밖에 세워두는 거지? 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몰랐지, 선영아.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사겨. 괜찮다는 말만 하고 나는 늘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 같았어. 선영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언니 오빠 성격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혼자 버티는 게 습관이었어요. 아버지가 워낙 엄했고 기대는 걸 약하다고 가르쳤잖아요. 언니한테 말 못한 건 미안해서였을 거예요. 진짜로.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서운함과 이해, 두 감정이 뒤섞여 복잡하게 아려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연 씨가 서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풀리고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으며 눈밑은 더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정연아, 선영아, 잠깐 얘기 좀 하자.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 한눈에 봐도 큰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급히 일어섰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도연 씨는 소파 앞에 멈춰서서 크게 한숨을 내쉬었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미 팀장 더 큰 일을 벌였어. 감사팀에서 방금 연락 왔어. 나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피해 입은 게 확인됐대. 회사가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선영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연 씨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아마 직위는 내려놓으라고 할 거야. 잘하면 정직, 아니면 징계. 최악이면.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도연 씨, 그럼 그동안 받았던 메시지들은, 그 삭제된 것들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맞아, 그것들 전부 세미 팀장이 보낸 짓이었어. 말도 안 되는 보고서 만들라고 하고 거절하면
인사팀에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하고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선영이 울먹이며 오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 왜 혼자 버텼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도연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마음속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을 혼자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그의 팔에 살며시 닿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 혼자 버티지 말고 같이 버텨보자. 그 말에 도연 씨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조차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함께 피어날 수 있다는 걸. 도연 씨가 회사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선영과 함께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안일도 손에 잡히지 않은 채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이 마루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러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더니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 혹시 김도연 부장님 댁 맞으시죠? 회사 감사팀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네, 제가 부인인데요. 무슨 일로? 직원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장님께서 조금 전에 회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길래 가족분께 연락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대기실에서 혼자 계십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선영도 상황을 듣고 함께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윤호는 회사에서 회의가 있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빠랑 꼭 이야기해. 꼭.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킷을 챙겨 입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회사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건물 전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형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사무실 특유의 복도 냄새, 파쇄기 냄새, 종이 냄새, 커피 냄새가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안내받은 대기실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깊게 숙인 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깨는 천천히 들썩였고 손끝에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도연 씨,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과 붓기 오른 얼굴, 그리고 당황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섞인 표정. 정연아, 왜 왔어?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게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서 왔어. 도연 씨는 숨을 크게 토해냈습니다. 마치 숨을 참고 버티다 드디어 숨을 쉬게 된 사람처럼. 미안해, 진짜로 나 너무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상처들이 잠시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전히 아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남편이 아니라 인간 김도연이 보였습니다. 저는 앉아서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도연 씨, 잘못된 건 바로잡으면 돼. 그리고 이제는 나도 알 권리가 있어. 우리 같이 가보자.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한 남자 직원, 그리고 그 뒤에 오세미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세미 팀장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늘 그렇듯 차갑고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통제하려는 듯 미세하게 입꼬리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 목소리는 가늘고 단단했습니다.
도연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세미 팀장님, 여기 부장님 가족분들도 와 계십니다. 자료 검토가 필요하니 잠시. 하지만 세미 팀장은 직원의 말을 끊고 말했습니다. 부장님, 어제 말씀드렸죠? 지금은 상황이 민감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제는 부장님이 책임지셔야죠. 그 말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그동안 남편한테 시킨 건 다 뭐예요? 협박까지 해놓고. 세미의 눈이 잠깐 크게 흔들렸습니다. 협박이라뇨? 부장님이 자발적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죠? 삭제된 메시지들, 그게 뭔지 이제 다 알아요. 직원 한 명이 난처한 듯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미 팀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돌리고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남은 직원은 당황한 듯 도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다시 천천히 면담하죠. 가족분도 함께 계셔도 됩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숨겨진 채 썩어가는 것보다 드러났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회사 대기실에서 세미 팀장과의 대치가 있던 날 이후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에도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도연 씨는 말없이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수척해졌고 손등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감사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세미 팀장의 휴대폰과 노트북에서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복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지시 거부시 인사팀 보고 당신 말고도 대체할 사람 많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문제없다 같은 협박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걸 이제야 찾았다고요? 그동안 이걸 혼자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팀 직원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김 부장님께 책임을 묻는 건 아니라는 내부 판단이 섰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라는 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는 조금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가벼워지는 듯 하다가 곧바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연 씨 들었지? 당신 잘못 아니라잖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말은 오랜 시간 속에 묻혀있던 무기력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조용히 감싸쥐었습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너무 오래 혼자 버티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엄마 아빠 잠깐 얘기 좀 하자. 윤호는 아버지 앞에 앉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몰랐어. 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도연 씨는 여전히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윤호야. 아빠가 많이 부족했다.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족한 게 아니라 아빠가 너무 혼자 싸운 거야.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엄마도 나도 계속 아빠 편이었는데. 그 말에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 씨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서웠다. 너희가 실망할까봐.
나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았어. 윤호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작은 손짓 하나가 그동안의 오해와 침묵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느꼈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도연 씨는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연아, 나 이 회사 떠나야 할 것 같아.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듣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돼. 당신이 편한 길로 가자. 다시 시작해도 괜찮아. 나도 같이 있을 거니까. 도연 씨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은 절망의 바닥에서 올라온 가장 미세한 희망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연 씨가 회사를 떠나겠다고 말한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은 차갑고 맑았지만 그 아래에서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준비한 뒤 남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밑이 깊게 꺼져 있었습니다. 도연 씨 잠은 좀 잤어? 그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계속 가슴만 답답해.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말 한마디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다고 회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당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이제부터 다시 방향을 잡아보자. 그는 제 손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끈한 국이 담긴 용기가 들려 있었고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오빠 이거 끓여왔어요. 속이라도 좀 따뜻하게 해요. 저는 웃음을 지으며 선영의 손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내가 와줘서 힘이 돼. 선영도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오빠 어제 그 메시지들 보고 나도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어. 회사 사람들도 대부분 오빠 편이야. 세미 팀장 이미 조사 들어갔대. 오빠 잘못 아니야. 도연 씨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감사팀이랑 추가 면담 있다며? 나도 같이 갈게. 도연 씨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아빠 혼자 가도 돼. 그러나 윤호는 단호했습니다. 혼자 가서 뭐해? 같이 가는 게 가족이잖아. 이럴 때 아빠 옆에 있어야 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손을 얹어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더는 누구도 혼자 두지 말자. 오후가 되어 우리는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빌딩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연 씨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 참 오래 다녔지. 응. 오래 버텼지. 누구보다. 윤호가 아버지 어깨를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우리 있어. 그 순간 도연 씨는 처음으로 미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팀 사무실에서의 면담은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복구된 파일과 정황 증거로 인해 도연 씨는 오해에서 풀렸고 오세미 팀장의 조작과 협박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회의실 문을 나오는 순간 도연 씨는 두 손을 무겁게 내려놓으며 긴 숨을 토했습니다. 끝났다. 저와 윤호 그리고 선영은 그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겨울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에 짐 하나가 내려간 듯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용히 남편의 팔을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도연 씨 오늘 정말 고생했어. 이제부터는 다시 시작해보자. 우리 같이. 그는 제 손을 감싸쥐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연아. 나 다시 살아보고 싶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감사팀 면담이 모두 끝난 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조용히 걸었습니다. 도연 씨는 회사 건물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긴 세월 동안 그가 매달려 있었던 무게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눈빛에는 어딘가 아주 작은 해방감 같은 것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겨울의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자마자 도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집 냄새 참 오랜만에 편하게 느껴진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은 이 집에서도 편하지 않았던 걸까? 그 생각에 마음 한쪽이 미묘하게 저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윤호가 우리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진짜 잘했어. 나도 많이 배웠어. 도연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된 피로를 끌어안은 듯 조용하고 느렸습니다. 고맙다. 너도 고생 많았다. 잠시 후 윤호가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 저희 둘만 남았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켜진 거실에서 도연 씨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연아, 내가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지. 그냥 버티는 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저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내가 얼마나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어. 우리가 같은 집에 있어도 마음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 도연 씨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많이 미안해. 저는 천천히 그의 손등 위에 제 손을 포개었습니다. 이제는 사과보다 중요한 게 있어. 다시 같이 걷는 거. 우리 둘이서. 그 말에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고 그 숨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듯 했습니다. 그래, 정연아. 나도 그러고 싶다. 다시 살아보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픔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희망의 떨림이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도연 씨는 집 가까운 공원을 조금씩 걸었고 예전 같으면 하지 않았을 상담센터 방문도 스스로 예약했습니다. 윤호는 그 옆에서 말없이 걸으며 때때로 아버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공원 벤치에 함께 앉아있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연아, 내가 회사 그만둔다고 해서 무너진 건 아니지. 저는 그의 옆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너진 건 아니지. 오히려 다시 세워지는 중이지. 우리 둘도. 남편은 고개를 들어 잔잔한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을 천천히 헤치고 였지만 따뜻한 햇빛이 스며 나오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길이 젊은 시절의 열정이나 빠른 발걸음이 필요한 길은 아닐 것이다. 대신 천천히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길이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오래전처럼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아직 조금 느렸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연아, 정말 고마워. 나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이제 같은 곳을 보면서 가자. 그날 밤 저는 불이 꺼진 거실에서 잠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밤 특유의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너무 늦지도 너무 빠르지도 않은 작은 희망이 자라나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가족은 무너질 때도 찢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엮일 때 가장 조용히 단단해진다는 걸 나는 이제야 알았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누군가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낸 당신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